오늘로 꼭 10년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바로 내 결혼식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랑은 그 자리에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말을 따라 나는 영정 사진을 앞에 두고 하얀 소복을 입은 채 스님의 주례로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의 형과 누이가 자리를 지켰고 어느새 대학생이 된 우리 아이들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그러나 진심을 담은 결혼식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참 철없는 딸이었다. 아버지에게 나는 이름보다 무남동녀라는 말로 더 자주 불렸다. 할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나는 손안의 보물 같은 존재였다. 그런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동네 오빠와 사랑에 빠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귀하게 자란 딸이었기에 부모님이 느낀 배신감도 그만큼 컸을 것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삼촌 집에서 자란 그 사람은 우리 부모님 눈에 결코 마음에 드는 사윗감이 아니었다. 30여 년 전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땅거미가 내려앉고 사방이 어둑해질 무렵 나는 집을 나섰다. 헐렁한 점퍼로 불러오는 배를 감추고 장롱 속 엄마의 지갑에서 약간의 돈을 챙겨 바람처럼 기차역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다. 우리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낯선 곳에 둥지를 틀었고 얼마 후 예쁜 딸을 낳았다. 1년쯤 지나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하지만 내 목소리를 확인하신 아버지는 매번 너 같은 딸은 둔 적 없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다. 아이들이 자라고 슬슬 결혼식도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남편의 성화에 나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손을 잡고서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내 자식이 아니다.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남편은 여러 번 우리끼리라도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나 역시 엄마가 되고 나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늦더라도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었다. 남들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떳떳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이들도 초등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아이들이 내 바지를 붙잡고 물었다. 왜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의 결혼식 사진이 없느냐고. 나는 당황한 나머지 사진을 잃어버렸다는 궁색한 거짓말로 얼버무리곤 했다. 아이들이 물어올 때마다 나는 늘 허둥댔고 언젠가 한 아이는 저번에 했던 말과 다르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했다. 그 무렵 남편은 속이 더부룩하다며 며칠 소화제만 먹더니 결국 병원을 찾았다. 동네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서둘러 가라고 했고 종합병원에 입원한 남편은 정확히 2달 후 먼 길을 떠났다.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차라리 편히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남편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겨우 내 이름을 부르며 손목을 꼭 잡았다. 아이들을 꼭 지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결혼식이라는 2글자를 힘겹게 흘렸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편히 눈을 감으라고, 언젠가 반드시 영혼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눈물 한 방울을 떨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남편을 보내고 사무제를 지낸 다음 날이 마침 그의 생일이었다. 나는 남편의 형제들에게만 연락을 돌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짓말로 둘러대며 감춰왔던 진실을 대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털어놓았다. 아이들은 진작 말해줬더라면 다시는 묻지 않았을 거라며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외롭고 힘든 순간마다 나도 그를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의 몫까지 해내야 할 일들이 남아있었기에 쉽게 그럴 수 없었다. 작년에는 둘째인 아들이 누나보다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먼저 떠난 남편을 원망하지 않으려 평소에는 서러움을 애써 눌러왔지만 아들의 결혼식장에서만큼은 입술을 깨물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서 손수건 한 장을 다 적신 뒤에야 빨갛게 부은 눈으로 시숙과 나란히 혼주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이제 딸까지 시집을 보내고 나면 남편과의 약속은 온전히 지켜지는 셈이다. 언젠가 그와 다시 만나는 날, 그가 나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혼자서 수고 많았다고 말해줄 것만 같다. 두 번째 사연. 40을 간 넘긴 나이였다. 그때의 나는 몸을 돌보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의 교복을 사러 나갔다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딸아이의 제잘거리는 이야기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날 나는 참으로 행복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저녁 식사 후에도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었다. 현장으로 다시 향한 나는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 동시에 오른쪽 팔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잠시 쉬면 괜찮아지리라 생각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씻으려던 참이었다. 몸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나는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놀란 아내와 딸이 달려왔을 때 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구급대원이 집에 들어섰을 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겨진 나는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날 새벽 곧바로 수술대에 올랐다. 오랜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중환자실이었다. 쓰러지던 순간의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었다.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왼손은 침대에 묶인 채 허공만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말을 하려 해도 입안에서만 맴돌 뿐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고 눈앞의 사물들은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나중에서야 들었지만 그 무렵 나는 집에 가겠다며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는 통에 담당 간호사를 몹시 힘들게 했다고 한다. 정신이 조금씩 또렷해지던 어느 날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말을 들었다. 몸의 한쪽이 마비된다는 것, 한의학에서 흔히 중풍이라 부르는 그 병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과 마음이 끝없이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그런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아내였다. 중환자실에 매일같이 찾아와 내 몸을 정성껏 닦아주고 조용히 말을 건네며 나를 안심시키려 애를 썼다. 어느 날은 아내가 딸과 함께 병실을 찾아왔는데 하필 그날은 딸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다. 교복을 입고 있어야 할 딸이 병실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딸의 졸업식에도 가보지 못한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다. 태어나는 날까지 아내와 딸은 병원에서 나를 간호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 좁은 간이 침대 위에서 서로 기댄 채 잠든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렇게 2달간의 치료를 마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도 아내는 여전히 나를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쓰러졌으니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진 아내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퇴원 후 사흘 동안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첫째 날은 비관적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둘째 날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셋째 날 마침내 마음을 다잡았다.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것, 부질없는 자존심 따위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무렵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웃으며 들려주었고 마비된 내 손과 발을 정성껏 주물러 주었다. 어눌해진 내 말투를 마치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고쳐주며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셋째 날 밤 나는 아내에게 걷기 운동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했다. 4월 중순, 아직 바람이 제법 쌀쌀하던 날이었다. 아내의 손을 붙잡고 집 근처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렸다. 그 짧은 거리를 도는 동안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고 약을 챙겨 먹으며 하루하루 힘을 냈다. 몇 달 후 병원에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던 날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런 아내의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애써 밝게 웃어 보였다.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병원을 나서며 아내는 이제부터 다른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에만 전념하라고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이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한없이 미안했다. 못난 사람 만나 그동안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작은 여유가 생기려던 참에 내가 또다시 쓰러지고 만 것이었다. 지금의 나는 집안 청소와 설거지를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다. 매일 아침이면 복지관에 나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이른 아침에는 수영을 하며 정기적으로 산에도 오르고 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내와 딸의 덕분이다. 나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준 우리 가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사랑을 전하고 싶다. 세 번째 사연. 며칠 전은 큰 시누이의 남편인 큰 고모부의 생신이었다. 예전에는 생일이 돌아오면 집에서 손수 음식을 장만해 대접하곤 했지만 요즘은 저마다 사는 것이 바빠 좀처럼 그러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우리 집안은 어른만 12명, 조카들이 10명이니 도합 22명이나 되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 사정으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일단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이후 집으로 자리를 옮겨 음료와 술, 다과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집안의 오랜 방식이 되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께서는 큰 사위의 생일을 맞아 지난 봄에 직접 뜯어 삶아두었던 쑥을 넣어 정성껏 떡을 빚어오셨다. 가족들이 막 식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서방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모두의 휴대폰을 그 봉투에 넣어달라는 부탁이었다. 사랑하는 가족끼리 얼굴을 마주보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론 우리 가족 중에는 식사 자리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게임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없다고 웃으며 덧붙이면서도 다른 집안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총대를 메었다고 했다. 서방님은 특유의 상냥하고 애교 섞인 말투로 모이기만 하면 휴대폰에 빠져드는 조카들의 습관을 은근히 빗대면서도 누구 하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돌려 말했다. 그러고는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휴대폰을 과감히 봉투 속에 넣었다. 어른들도 하나둘 순순히 휴대폰을 반납했지만 정작 아이들 차례가 되자 10명의 조카들은 못내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마지못해 휴대폰을 봉투 안에 밀어 넣었다. 우리 집안은 원래 모임이 잦은 편이다. 저마다의 생일을 챙기다 보면 자연히 한 달에 한 번꼴로 온 가족이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나눌 이야기도 풍성하고 분위기도 늘 화기애애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카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서둘러 끝내고는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게임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른들끼리만 대화가 오갈 뿐 아이들은 이름을 불러도 듣지 못할 만큼 화면에 몰두해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던 참이었다. 그날도 휴대폰을 걷겠다는 말에 조카들은 여기저기서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 왜 반납해야 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이어지자 서방님은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휴대폰 때문에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서로 대화도 나누지 않으며 게임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기까지 한다는 것이었다. 원래 우리 집 분위기는 이렇지 않았다며 서로 웃고 떠들면서 밥을 맛있게 먹어보자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다.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나눠줄 테니 이번만큼은 이 삼촌이 미운 역할을 맡겠다는 말에 처음엔 거세게 항의하던 조카들도 차츰 상황을 받아들이는 눈치였다. 21개의 휴대폰이 담긴 묵직한 봉투를 번쩍 들어올린 서방님이 이거 팔면 돈이 얼마냐며 능청스레 던진 농담에 아이들은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어른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한창 식사가 이어지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서가 귓속말을 건네왔다. 아이들을 좀 보라고 밥만 먹을 뿐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다고 했다. 그만큼 혼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놀이에 익숙해진 탓이라며 우리는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때 13살 초등학교 6학년인 조카 하나가 벌떡 일어서더니 작은 아빠에게 다가와 밥을 다 먹었으니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졸랐다. 너무 심심하다는 것이었다. 형들, 누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놀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고등학생 누나와는 딱히 나눌 말이 없다며 볼멘 소리를 했다. 중학생 형들도 자기와는 놀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면서 엄마가 평소 게임을 못하게 해서 집에서도 마음껏 하지 못한다며 오늘 하루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 나중에는 농담처럼 지금이 일제강점기도 아닌데 휴대폰을 빼앗아 고문하려는 것이냐며 서방님의 팔에 매달리고 뒤에서 끌어안으며 온갖 애교와 억지를 부렸다. 그럼에도 어른들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자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조카들은 335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제법 재미가 있는지 웃음소리도 간간히 새어나왔고 더 어린 아이들은 마땅한 놀거리가 없자 마신 음료수 병뚜껑을 모아 그것으로 놀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우리는 끝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았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소박한 다과상을 차린 뒤에야 비로소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나눠주었다. 서방님이 휴대폰을 걷어간 탓에 조카들은 잠시 서운했겠지만 어른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자 뜻깊은 생일 자리였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앞으로 모임을 가질 때만큼은 적어도 식사 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걷기로 모두가 뜻을 모았다. 예전에는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다. 아이의 공부보다 휴대폰과의 씨름이 더 큰 숙제가 된 집이 많다고 하니 우리 모두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